매우 보기 안 좋은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안 좋은 이미지. 그것도 있죠. 네, 연이자가 더하기. 24% 법정 최고 그러니까요. 이자였다는데. 어찌 보면 이제 서민 등골 빼먹는 업에 관여한 사람이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TV조선이 그러면 김용남이 국힘 후보였을 때 이런 보도를 했겠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소위 배신자를 응징하는 차원으로도 이게 써먹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일관성 없는 어떤 대처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을 흔들어버리는 아니 조국 후보한테 무슨 사모펀드 그거 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족펀드인 게 맞다고 하면서 이 가족회사를 하면 어떻게 해. 저게 6.3 지방선거가 아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듯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번 방송에서는 제대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에너지,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말을 기득권 세력들이 사용하는 걸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재벌 총수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걸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재래식 언론들이 이런 단어를 꺼내는 걸 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할 것 같은데 한국인들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 기득권들이 무너져 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87년 군사독재 앞에서 이 나라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 에너지가 민주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떤 외세도 어떤 영웅도 아닌 이 땅의 평범한 국민들이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집집마다 금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들의 금반지, 아버지들의 결혼반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도 경이롭게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후 이 나라는 디지털 강국이 됐습니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IT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단 몇 년 만에 선진국들도 못 해낸 걸 이뤄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에너지가 방향을 딱 잡았을 때 가능한 집단적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봉쇄령을 내리고 혼란에 빠졌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은 드라이브스루 검사와 K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그 핵심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즉 국가가 강제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미국이 피지컬 AI를 하고 싶은데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옷 찢어가지고 얼굴 부르고 막 그 휴지 없어가지고 대란이 나고 막 그 책 찢어서 처리하고 그 우리가 그 수출하고 진단 키트도 우리가 만들어서 전 세계로 공급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창으로 보면 제조 역량으로 보면 공장으로 보면 제조 데이터로 보면 여기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는 지역마다 수세기 동안 굶주리던 지역에서도 먹을거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9세기 후반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지역에서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일본의 핍박을 피해 두만강을 건넌 조선인들이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척박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귀족들조차 이주를 꺼려했던 그 황무지에서 고려인들은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풍족한 마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1937년 스탈린은 이 17만 명의 고려인들을 단 사흘의 통보만으로 화물열차에 실어버렸습니다. 6,0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반사막의 황무지로 강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려인들 수백여 명이 열차 안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또다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카자흐스탄 대기근으로 수십만 명이 굶어 죽던 그 땅에서 고려인들의 벼농사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추를 구할 수가 없자 당근으로 김치를 담갔고 마르코프차, 즉 고려인들이 만든 당근김치는 지금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코리안 샐러드라는 이름으로 현지인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발닿는 곳에는 어디서든 먹을 것이 생겨났습니다. 쫓겨난 땅에서도 빼앗긴 땅에서도
삶을 일궈내는 이 에너지,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특유의 에너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해외 농업기술개발 사업 코피아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22개 나라에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아프리카 19개 국가에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해 보급했고 수십 년간 굶주리던 땅에서 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OECD는 이 사업을 공공부문 정부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하며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고구마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식탁을 책임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불닭볶음면 하나가 미국 월마트 전 매장에 깔리고 냉동김밥이 유럽을 뒤흔들고 K농업기술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밥그릇에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에너지가 가진 본질적인 힘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앞에 새로운 도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는 이미 오래전 얘기가 됐고 이제는 회계사나 변호사, 의사, 기자, 심지어 작가의 영역으로까지 AI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데이터면에 영어가 가장 압도적이니까요. 네네.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 우리는 뭐에 강점을 가져야 되나요? 여러 가지 생각을 네. 할 수 있는데요. 왜 피지컬 AI라는 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피지컬 AI가 뭐냐면 네. 한마디로 말해서 몸을 가진 AI입니다. 네. 로봇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드론, 네. 자율주행, 네. 휴머노이드 이런 네. 것처럼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AI를 네. 피지컬 AI라고 예. 합니다. 예. 근데 피지컬 AI가 일반 AI보다 훨씬 쓰임새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얘는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예. 즉시 효과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서방 진영의 가장 강력한 제조창이잖아요. 예. 그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양쪽의 밸류체인이 찢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밀려요. 예. 근데 중국은 찢어져서 나갔잖아요. 예. 그럼 이쪽에 남은 걸 보면 우리가 제일 세요. 아, 그래요. 그럼 자유주의권, 그럼 중국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우리보다 낫죠. 네. 모든 점에서 나은데 네. 다행스럽게도 갈라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오픈 AI가 중국 가서 협업할 수는 없잖아요. 아, 못한단 말이에요. 측면에도 우리는 강력하게 이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는 아주 훌륭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예. 너 그 DRAM 어디서 살 건데, HBM 어디서 누구랑 네. 할 건데, 네. 공장 어디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오픈 AI가 됐든 네. 젠슨 왕이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됐든 예. 블랙록이 됐든 뛰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일자리가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소외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AI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은 산업혁명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냉혹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공동체적 연대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창의력과 도전 정신은 공포에 짓눌린 사람들에게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어야 하고 실패해도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도전하게 되고 그 도전들이 모여 한국인들의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즉, AI 시대에 한국인들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후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시민 작가가 제시한 ABC 분류론이 여기서 유용한 판단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A그룹은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B그룹은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C그룹은 가치와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훌륭한 지도자란 바로 이 C그룹의 성향을 가졌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분석으로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B그룹, 즉 이익만 해주는 후보는 어떤 사람일까? 아니,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고금리 대부업자가 어떻게 국민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익의 논리만 아는 후보라고 하면 AI 시대에 소외되는 사람들의 고통을 정책으로 이끌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가치가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B그룹이 가진 행패라는 거죠. 바람 부는 방향으로 몸을 눕히는 사람이 AI 시대의 거센 파도 앞에서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박정희는 산업화, 노무현은 민주화라는 말로 민주주의의 경제적 성과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후보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왜 문제인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IMF를 극복한 것도,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된 것도, 그리고 K-방역도, K-농업기술도 모두 민주적 시민들의 에너지 위에서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즉, 민주주의는 단순히 말뿐인 정치적 장식품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토대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AI 시대에 국민들의 창의력을 끌어낼 정책 설계 자체를 과연 어떻게 해내겠냐는 것입니다. 가치와 이익을 연결하는 C그룹의 역량이 처음부터 없는 것 아닐까요? 자, 이 평택을 재보궐선거 이게 김용남 후보 차명으로 대부업체 운영했다는 의혹이 지금 완전히 그냥 태풍의 눈으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네. 대부업체가 장사가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 1년에 한 3, 4억 정도 이익이 나요. 이게 녹취가 본인 녹취가 나와버리니까 어차피 내 거니까 1년에 수익이 3, 4억 정도 배당이 나온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다른 곳에 지금 주장하는 거에는 배당을 받은 금융기록까지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어쨌든 김용남 후보 본인은 하나 배당을 전혀 받은 게 없다라고 오늘 맞습니다. 입장문은 내긴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입장문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이 대부업체잖아요, 이게 사실. 예, 그래서 대부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을 하면 대부업법으로 형사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직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집행유예 이상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탈세도 만약에 사실이면 탈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소득세라는 게 다 합산해갖고 세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요걸 쏙 뺐으면 세율 낮은 거가 됐으면 엄청난 탈세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문제인데 공직선거법상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게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계좌만 까면 바로 나오는 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좌에 만약에 이 업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금액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이게 어떤 돈인지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현금이 어디선가 계속 들어왔다. 그러면 이 의혹하고 서로가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배당 기록이 금융 기록에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게 진짠지가 좀 본인 소명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보기 안 좋은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안 좋은 이미지. 그것도 있죠. 네. 연이자가 24% 법정 최고 그러니까요. 이자였다는데. 어찌 보면 이제 서민 등골 빼먹는 업에 관여한 사람이 그걸 본인 목소리로 인정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는 거냐. 가 일단 굉장히 자극적인 데다가 플러스 이제 이면을 보니까 이제 그 농업법인이 나오고 가족법인이 나오고 농지법에 의해서 땅 산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혜원 씨를 바라봤을 때 봤던 충격.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데서 오는 실망감. 그러니까 아들 딸한테 그 가족법인을 갖다가 세우고서는 그 지분을 갖다가 물론 증여세는 좋겠지. 그런데 세울 때 그 주식은 거의 푼돈일 테니까 지분이 얼마 안 되지. 그때는 증여세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겠네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아들 딸이 자기 돈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것도 그러니까 증여세 내고 이제 나눠줬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저기다 48억 원을 갖다가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금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할 그 근로자들 기숙사 요걸 갖다 건물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110억을 갖다 대출을 받았는데 김용남 후보가 또 압구정동에 아파트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담보로 해서 60몇 억 하고 해서 한 113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수익은 전부 다 많은 수익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 아들 딸한테도 계속 앞으로 계속 그런 구조인 간다 거예요. 이거지. 원래 대기업들이 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한다는 그게 이제 만약에 내가 그 돈을 혼자서 다 받아가지고 수익을 아들들한테 주면 이게 나중에 이게 그 증여 전 성인 되기 전 몇 년치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분을 주면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받는 거는 그냥 법인에 따른 거니까. 저기다 건물 지어서 지금 월 1억인가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앞으로는 더 나올 가능성도 있죠. 저희가 네. 그러면은. 더 커지니까. 그리고 또 법인 명의로 하면은 공직자 재산 신고 등 의무 등록에서 저건 빠집니다. 제외되죠. 법인 명의니까. 자기 게 아니고 법인 거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 국회의원 이제 신고한 재산 그 128억인가 거기서도 이제 부채하고 자기 재산은 다 빠지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아니 조국 후보한테 무슨 강호펀드 그거 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족펀드인 게 맞다고 하면서 이 가족회사를 하면 어떻게 해. 나한테 좀 저게. 그렇다면 과연 어떤 후보가 우리 한국인들의 에너지를 다시 폭발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ABC 이론이 말하는 C그룹, 즉 가치와 이익을 조화시키는 후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민주주의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경제를 작동시키는 실질적 인프라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민주적 토론이 창의력을 낳고 그 창의력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 혁신이 일자리와 성장을 만든다는 연결고리를 몸으로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AI 시대에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서도 동시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발로 뛰어서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변화, 급격한 개발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들, 그리고 AI 시대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관리자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AI 시대의 불평등 앞에, 플랫폼이라는 독점 구조 앞에, 기득권들의 논리 앞에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올 때 비로소 사람들은 움직이고 한국인들의 에너지는 폭발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모양새가 참 안 좋은 게 평택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지지자들의 모습이나 이런 캠프의 모습이나 또 거기를 응원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단순히 조국혁신당과의 승부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라는 차원이 아니죠, 지금. 다음 민주당 당권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 가서 어찌 보면 상징적인 후보로 지금 김영남을 대하는 듯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TV조선이 그러면 김영남이 국힘 후보였을 때 이런 보도를 했겠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만약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네, 후보였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꽃놀이패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수구 족벌 세력들이 유지하고 있던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은 그 기반이 이제 진짜 소실된다라는 걱정이 있을 텐데 네. 소위 배신자를 응징하는 차원으로도 이게 써먹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일관성 없는 어떤 대처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을 흔들어버리는 아주 지금 그걸 조선일보가 잘하는 게 이렇게 해서 고약하게. 충분히 해명이 나오게 한 다음에 갖고 있던 것 중에서 나머지 반쪽, 3분의 1쪽 또 풀잖아요. 계속해서 흔들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약간 저는 처음에는 그런 인상도 받았는데 우리 쪽 민주진보 쪽으로 넘어온 후보는 우리가 응징한다. 이해운, 그러니까 김용남. 계속, 네. 너네 가만 안 둬. 자기들은 그 넘어가면 다 가만 안 둬. 알고 있었거든 이거. 다 자기들은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몇 년씩 지났는데 녹취 그 갖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럼 그거는 누군가 이제 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권을 가지고 주고받다가 저 사람이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권을 넘겨주지 않을 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항상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꽃놀이패인 게 자꾸 중도가 확장이 우리 쪽으로 되고 인사들이 넘어오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아예 그냥 이게 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 녹취가 2021년 녹취가 있고 또 김영남 후보 동생하고 녹취하면 또 2018년 녹취도 있고 이걸 TV조선이 지금 이제 들고 나온 게 거의 막 10년 가까이 된 녹음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한국인들의 에너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AI 시대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가치와 이익을 연결하는 C그룹의 리더십을 가진 후보, 민주주의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는 후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에너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후보일 것입니다. 물론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와는 다르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바꾸는 힘은 늘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평택 한 곳의 선택이 경기도의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이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그 에너지를 받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 앞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에너지가 식어버리는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